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4월 1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46% 하락했고요. 코작은 0.14% 하락했습니다. 양증시 약하게 이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 초반에 상승으로 진행되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3천억 정도 매수, 기관 투자자가 3천억 정도 매도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매도로 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코스닥에서 2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3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증시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을 강하게 뚫고 나가서 그대로 이제 반등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좀 라인을 형성하다가 오히려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하는 모양새로 되는 듯 하면서도 계속 조금씩 밀리면서 결국에는 21선 아래로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횡보하고 저항을 받던 그 구간을 이제 뚫어서 좀 시원하게 갈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 분위기가 별로 좋진 않고요. 미국 증시도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조차도 금리에 대한 방향이 계속 결정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JP모건에 대한 다이먼 회장이라고 해서 미국 금리가 8%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또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경계를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미국 국채 금리와 금리가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5.5%가 되고 있는 금리를 8%대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해버린 건데요. 금리를 낮출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라고 좀 애매하게 양쪽 방향을 다 내뱉긴 했지만 결국에는 금리가 100% 내려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미국 물가가 쉽게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CPI 지표라든지 PCE 지표가 예상치보다 계속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를 올렸을 때 당연히 이제 시장의 돈이 유동성 자금이 좀 빠지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흐름인데 그 이외의 이제 요인들이 미국의 이제 그런 급여가 상승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또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3% 정도에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경기를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에서는 지금 금리를 뭐 8%대까지 더 올린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 고금리를 유지를 할 거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3월 달에 CPI 지표가 또 발표되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에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동결을 해서 올해 내내 고금리가 유지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코로나에 대한 여파가 지금까지 왔고 그때 너무 급격하게 내렸던 금리가 아직까지도 부작용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뜨거운 고용시장 때문에 6월 금리 인하가 전망이 대폭 후퇴가 되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은 경기가 활발하다는 뜻이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고용에 대한 이 노동자들이 지출할 수 있는 이 소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도 계속 이 소비를 해버리면 그 높은 물가가 이미 평균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이 풀려서 돈을 줄이려고 금리를 높였는데 그 유동 자금 말고도 이제 급여 자체가 높아 버리니까 또 그런 물가가 고물가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대로 이제 돈을 풀기도 애매해지고 계속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하자니까 또 타격을 받는 그런 이 위치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의 이 지표에 부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차분하게 오늘도 3천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연일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지금 투신이라든지 뭐 은행 이런 쪽에서 연기금 투자자 이런 쪽에서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고 4월에 이제 옵션 만기도 내일이죠. 그래서 만기일에 맞춰서 또 물량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3월 달의 CPI 지표고요. 그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또 높게 나오면 결국에는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동안 이제 이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아니면 성장주 관련 종목들이 올라왔다면 그 상승분을 충분히 반납할 수도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은 경계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시장이 지금 안정적인 방향으로 우상향을 하는 그림이 쉽게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다. 일단 오늘 밤에 발표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코스닥은 지금 0.14% 정도 하락했고요. 고점을 찍고 계속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에 대한 경계감이죠. 그래서 코스닥의 특히 그런 성장주 관련 기업들은 성장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이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시장에 대한 유동성 자금이 풀리지 않는 거고, 계속해서 그런 이제 투자를 할 때 현금을 가지고 다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 고성장 기업들은 여기저기 이제 돈을 빌려서 앞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내가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미리미리 이제 계획을 짜냈을 텐데, 그 계획이 어디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이제 부채 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그런 성장주들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코스닥에 집중되어 있고, 그런 종목들이 조금 이 재무가 불안정하다면 지금 정도에서는 좀 경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0억, 200억 정도 매도하면서 4월 8일 대비해서는 크게 매도하지 않았지만 야금야금 지금 빠지고 있고요.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이 움직임,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지금 이제 해외 증시 물가 지표 방향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원달러는 3.5달러로 3.5원 정도 떨어졌고요. 1352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고점 부근에서 위치를 하면서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CPI 지표의 방향 따라서 이 환율이 또 급등을 할 수도 있고 급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CPI 지표가 높게 나와서 환율이 급등을 한다면 코스피는 다시 2600선 아래로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CPI 지표가 예상치만큼 혹은 조금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다, 그러면 환율이 급락하고 증시가 반등을 다시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런 이 변수가 크기 때문에 우리도 촉각을 좀 두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금 뭐 아니면 도식으로 이 접근을 해버리면 시장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보고 좀 넓게 본다면 천천히 접근을 하여서 이제 금리의 인하 시기까지 좀 인고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다행히 좀 떨어졌습니다. 4.36%. 그래서 계속해서 급등을 하던 국채금리가 조금 이제 안정감을 찾으면서 다시 좀 꺾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PI 지표에 따라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올랐던 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다시 떨어져서 안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85달러 수준,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1.9달러 수준,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에 대한 이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300원 하락해서 1.8% 하락했고요. 16,2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의 흐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 크게 뭐 이 종목 문제로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평소처럼 없었고요. 일별 거래도 마찬가지 226만 주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430원, 300원 떨어져서 또 추가로 하락을 했고, 이틀 정도 올랐던 거 그대로 빼고 더 내리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1%대, 1%대 뭐 이렇게 계속 평소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며칠 동안 올리고 한 달 동안 빼고, 며칠 동안 올리고 한 달 동안 빼고를 계속 반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동일한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기점으로 해서 이 흐름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은 증시에 대한 방향입니다. 증시가 CPI 지표 오늘 발표되는데 미국의 CPI 지표가 높게 나와서 물가가 계속 높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인하가 올해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코스피는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그때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살펴보고 만약 CPI 지표가 예상치만큼 나왔다 혹은 더 낮게 나왔으면 여기서 코스피 반등과 함께 또 옵션 만기 이후에 매수세와 함께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 몇 개 이후에 떨어지는 전형적인 이전 패턴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위해서 거래량이 터진 것이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60일선을 찍으면서 진행 중이고 60일선 뭐 잠깐 이탈해도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121선, 241선이 위로 이제 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지루하게 오랫동안 횡보했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천천히 좀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글로벌에 대한 거시적인 경제가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월봉은 좋게 진행하다가 또 이렇게 4월 달에 거래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또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렴 구간에서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 아직 뭐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시그널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달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아마 5월, 6월 정도에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이 좀 나와야 그것을 이제 명분으로 해서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글로벌에 대한 그 경제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고 물가가 크게 잡힐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벤트도 이렇게 오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소스가 오픈되면서 좀 올라갈 수 있다면 힘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또 한참 이제 횡보하고 떨어뜨리고 또 이제 올라가다가 떨어뜨리고를 반복하는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떨어진다라고 뭐 크게 상심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천천히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투자자 수급입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 물량으로 하락을 했고요. 금융투자 88,000주, 보험 10만주, 투신 93,000주 이 세 투자자가 대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나머지 연기금 은행, 사모펀드도 매도를 하였고요. 기관 투자자가 옵션 만기 근처에서 매수를 했다가 또 그대로 뱉어내는 모습인데요. 지금 4월 옵션 만기까지는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46,000주 매수했는데 뭐 크게 변화 없었고요. 이후에 실제로 집계되었을 때 얼마나 매도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지금 옵션 만기까지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늘어나서 555만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날보다 이제 3만 주 정도 증가했고요. 뭐 이전처럼 막 10만 주, 수십만 주, 아니면 100만 주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늘어났다가 조금씩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공매도 잔고는 한 500만 주 수준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4월 옵션 만기 이후에 5월, 6월 정도면 이 두 달 정도면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때까지 이 잔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일단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내내 떨어뜨렸다가 또 한 5일 만에 다시 올리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패턴이었고 그런 패턴을 깨기 위해서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그런 소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시기가 5월, 6월 정도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계속 이 의미 없게 움직이는 주가에 우리가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18,000원, 19,000원 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투자를 성공했다. 아니면 15,000원, 14,000원 간다고 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계속 그 밴드 안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위로 나가야지 좀 이제 의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다시 한번 뭐 14,000원, 15,000원이 오면 추가적인 매수를 할 거고, 그 이상으로 가면 그냥 기다리면 되고, 그런 식의 좀 이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차장고고요. 대차장고는 체결이 15만 주, 상환이 11,000주 정도 돼서 조금 이제 늘었습니다. 그래서 2,590만 주 정도로 체결이 조금 늘었고, 뭐 크게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세는 이제 외국인 추정 대비해서 뭐 거의 동일했고요. 네, 당일은 56,000주 플러스 되어서 17.77%로 외국인 투자자 보유율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18,000원, 19,000원 정도에서 쭉 떨어져서 다시 16,000원 초반대로 왔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그대로 보유량을 유지를 하고 있고, 다시 이제 주가를 천천히 올리면서 이 수준에서 또 이 매집을 한다면 결국엔 계속 동일한 가격대에서, 평균 가격대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5,000원, 16,000원 정도에서 평균적으로 형성된 그 가격대에서 수천만 주의 물량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황에서 또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가를 돌리고 있는데, 이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물량을 모아갈 것인가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소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전에도 한 날에 한 400만 주 이상 매수를 하고 그 뒤에 특별하게 물량을 뱉지 않고 있습니다. 4월에 이 옵션 만기 이후에 다시 외국인 투자자가 움직임이 있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특별한 수급은 오늘 없었죠. 거래원에도 별로 눈에 띄는 수급은 없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준비한 소식들 가져와 봤습니다. 자, 가장 뭐 중요한 소식은 요건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인간을 능가하는 오픈 AI, 원년 멤버 이제 머스크가 깜짝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능가하는 이 AI가 이제 나온다라는 것인데요. 이 AI가 뭐 그냥 만든다라고 해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년이면 상당히 이제 빠른 시기고, 그만큼 이 데이터 센터가 계속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MS와 오픈 AI가 최근 130조 원 이상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빅테크들의 투자와 경쟁도 가열되면서 인간을 능가하는 AI 출현이 머지않았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생산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을 받았고요. 그 칩 생산에서 수많은 반도체를 넣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한들, 그 데이터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이 부족하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시장이 이제 또 관심을 받는데, 지금은 이제 전선 관련주, 변압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그 이외에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기기 생산, 보조기기 생산하는 업체들이 아직까지 크게 많이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분명히 그런 이 관심을 계속 받으면 주가는 서서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방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미를 해서 첨단 산업과 에너지 협력을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 수소와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청정 에너지 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부터 3일 동안 워싱턴 DC를 방문을 한다라고 하고요. 미국 상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의회, 주요 싱크탱크 핵심 인사들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뭐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협상을 하겠다라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 관련된 내용들을 꺼낼 거고요. 여기에 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지재권 다툼을 아직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이 지재권 소송을 건 지 벌써 1년 반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땅히 지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에서 탈락을 하고 그쪽에서 이제 대응을 크게 하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쯤 해서 이제 에너지부 장관끼리 좀 만나가지고 좀 좋은 해결 방안을 냈으면 좋겠고요. 그 중재에 대한 결과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수소, 원전, SMR, 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전환을 위한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을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도 지금 죽어가는 원전을 살리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SMR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 뭐 이런 이 영국 이런 기업들과 국가들과 협력을 해서 뭐 루마니아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폴란드 뭐 이런 쪽에 체코 이런 쪽에 이제 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 국가에서는 특히 최근까지 원자로를 제작하고 원전을 깔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이 몇 없거든요. 프랑스 아니면 네, 한국입니다. 그래서 두 국가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이제 많은 국가에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조 기술이 부족하다면 네,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제조 기술만 있다고 도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많은 경험이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 높은 우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제 유사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값싼 경쟁력과 또 미국의 그런 원천 기술력을 합칠 수 있다면, 힘을 합칠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생성될 거기 때문에 또 한번 네, 그런 빅딜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남도 차원에서 튀르키예와 폴란드 원전 수출 상담회 참가 기업을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튀르키예도 지금 최근에 네, 중국과 러시아, 한국 이렇게 세 국가에다가 이 프로젝트를 주려고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로사톰 같은 경우는 한국 쪽과 프랑스 쪽에도 지금 손을 내민 상황이거든요. 튀르키예 원전은 아니지만 프랑스 쪽에 이 프랑스와 우리나라 쪽에 우즈베키스탄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를 같이 협력할 수도 있다라는 이 내용을 뱉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로사톰도 이 많은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 제조 네트워크를 협력하기 위해서 또 국제적인 고립을 좀 피하기 위해서 미국을 제외한 그 프랑스, 한국에 손을 내민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방 국가에서 지금 원전을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없다라고 했죠. 최근까지 운용하고 최근까지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한국과 프랑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로사톰이 그 두 국가에 지금 손을 내민 거고 어떻게 흘러갈지는 또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것은 지금 튀르키예 원전에서도 이 1호기, 2호기, 3호기가 있는데요. 각각 4기 정도씩 됩니다. 근데 1호기는 지금 러시아 로사톰이 건설 중이고 3호기를 이제 중국 쪽을 준다 했고요. 2호기를 이제 러시아와 한국, 뭐 중국 이렇게 검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호기, 3호기가 이제 중국, 러시아였기 때문에 2호기가 이제 한국 쪽으로 올지 아니면 러시아 쪽으로 추가로 왔을 때 한국과 협력을 같이 할지 네, 그런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이 상황을 지켜볼 거고요. 그 이외에 이제 폴란드 원전, 퐁트노프 원전도 네,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통해서 이 관련 기업들이 다시 캐파를 늘리면서 기술력을 또 쌓아가고 있고요. 다음 수출을 했을 때 이제는 이 기술력이 없어서 수출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오픈이 되었을 때 또 이 관련 업계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좀 이슈가 있는데요. 재생에너지가 늘어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운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프랑스 등에서 일부 원전 가동 중단을 조치를 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뭐 심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내용을 보면 이미 이제 봄철에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네, 굉장히 출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봄 날씨가 좋기 때문에 태양에 대한 태양열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 거고요. 때마침 이제 봄철에 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시원한 그런 날씨에 따뜻한 날씨에 전력에 대한 사용률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맞물리는 이 계절이 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 4기 정도를 가동을 중단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내용이 지금 유럽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이 태양광이라든지 해상풍력에 대한 이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많은 이 유럽인데요.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 전력이 많다, 충분하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이 불안정한 에너지를 너무 이 비중을 높여버리니까 그 이외에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계속 이제 출력을 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불합리함이 생겼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전 회귀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사실인데 현지 운영 사정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을 늘리지 않아야 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이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큰 이 제조 공장에는 분명히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소, LNG 발전소를 제로로 만든다고 했을 때 해상 풍력, 태양광을 제외한 그런 안정적으로 24시간 동안 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이 생산 에너지원이 몇 없습니다. 수력 발전도 최근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뭐 그런 중국, 러시아 쪽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력 발전소 때문에 무너지는 혹은 뭐 폭파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후에 영향받는 에너지원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린 것은 태양광, 풍력, 출력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요때를 보고 뭐 에너지가 많이 생산되어서 다른 에너지원 필요 없다, 특히 원전 위험하니까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때만 생각하고 왜 요때를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요때와 요때 계속 이제 에너지를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를 하면 계속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없애고자 하는 것이 ESS 시스템인데, 그 ESS 시스템은 유럽에 충분히 많이 공급이 되어 있을 거고,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들이 많은데도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원자력 발전이 필요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다른 에너지원에 영향을 줄 만큼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이 불안정하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불안한 출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적절하게 이제 늘려가야지, 너무 극단적으로 늘려가면 계속해서 저런 출력 불안정이 생기고 어떤 에너지원을 끌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해서 그 효율이 높은 구간만 생각할 게 아니고 효율이 떨어질 때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여유 있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각화를 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풍력, 뭐 ESS, 해상 풍력 했고, 그 다음에 수소, 아니면 가스터빈, LNG 가스터빈,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SMR, 원전 이제 보관, 핵 폐기물 보관하는 캐스크, 네, 이런 모든 프로젝트들을 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힘을 발휘할 때가 되었는데, 좀 주가가 계속 이제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고, 이 관련 에너지 업계가 지금 전선과 변압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좀 소외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린 만큼 분명히 이제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지루한 흐름, 이 구간 동안 계속 이제 천천히 물량을 높여온 이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분명히 이 아무 이유 없이 배당도 없는 걸 이렇게 수천만 주씩 줘가면서 모았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분명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가 언제가 될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흐름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이 전 고점을 넘어서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까지 갈 수 있는 그 시기가 한 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다리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네, 지금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적인 이 증시 분위기, 그죠? 미국의 CPI 지표, 증시에 대한 흐름이 조금 더 우선적이다. 그래서 환율도 굉장히 높고 금리도 굉장히 높고 미국 국채 금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2700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네, HBM이라는 그 메모리가 인기가 많아졌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렇게 캐리를 해주면서 이 증시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그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고, 조금은 그 시장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면서
이 종목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 이후에 금요일 하면 또 다음 주는 다음 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좀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정도로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